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입니다. 장모님께서 제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시겠다며 같이 자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저 농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모님은 정말로 제 방문을 두드리셨고 제 옆에 눕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두려웠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할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줄은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제 아내는 후회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나이는 33이고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하은이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작은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죠. 저희는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되었고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씩 강원도에 계신 장모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하은이를 키워오신 분으로 엄격하시면서도 속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속을 알 수 없는 장모님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다툰 건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여동료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일로 아내가 질투를 한 것이었죠. 아내는 잔뜩 화가 나서 짐을 싸들고는 며칠간 엄마와 함께 있겠다며 강원도 친정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장모님도 뵐 겸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시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인가? 이서방,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걱정돼서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혼자 속상해할까 봐요. 장모님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친구 집에 자러 갔다. 일단 들어오게.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게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장모님 댁은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하은이 방, 다른 하나는 장모님 방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텃밭 너머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은이가 성격이 급하긴 해도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혼자 누워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장모님께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장모님의 얼굴은 인자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잘 안 와서요. 장모님은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네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안다. 하은이가 아직 젊고 성질이 급해서 말을 심하게 할 때가 있지만 마음에 담아두진 말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은이가 오해할까봐 걱정입니다. 장모님은 저를 꿰뚫어 보시는 듯 또 무언가를 떠보시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자네, 내 딸에게 정말 진심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모님. 저는 하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에게 잘못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모님은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도 자네를 믿네. 하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을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구나.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험이라니요. 장모님은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나지막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사위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봐야지. 그 말씀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장난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을 닫기 전 밖으로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이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새벽 1시가 넘도록 뒤척였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주 작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내 옆에서 잠시만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늙은이랑 눕는 게 뭐가 불편해. 그냥 정말 잠이 안 와서 그래.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와 침대 한쪽 끝에 누우셨고 저는 반대편 끝으로 몸을 움츠린 채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의 옷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만약 언젠가 하은이가 자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네는 어쩔 건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제 잘못으로 그 사랑을 잃게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희미한 한숨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장모님은 등을 돌린 채 누워 계셨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은 대답 대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구나. 내 딸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의 시험은 단지 저를 떠보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저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질문과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든 채 가볍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험해봤다. 내 남편,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놈 아니더구나. 하은이는 굳어버렸고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수만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침묵하셨고 가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문가에 기대선 채 헝클어진 머리와 밤새운 듯 퉁퉁 부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민준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다. 하은아.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저는 아내를 보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사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날 믿어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마주할 공간을 남겨주신 것이었죠. 창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화난 거 알아. 이해해. 하지만 난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왜 그렇게 쉽게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봤으니까.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문자? 오빠가 짐 들어줬다는 그 여직원한테 온 거였어.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별거 아닌 말인 거 알지만 그걸 보는 순간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 그러다 가끔 오빠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생각났고 오빠가 변했을까봐 무서웠어.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네가 오해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하지만 난 절대 널 배신한 적 없어. 그 문자 답장도 안 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 문자 하나 때문에 이혼하셨어.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를 온전히 믿을 용기도 없었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의 질투 뒤에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장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죠. 너희들 이제 서울로 돌아가거라. 나는 며칠 전에 좀 다녀와야겠다. 하은아, 예전의 나처럼 어리석게 의심 때문에 눈이 멀지 말거라. 좋은 남자는 한 번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법이다. 하은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멀어져 가는 장모님의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말없이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아내를 보니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운 후 제가 아내의 차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난 뭐 좀 사서 들어갈게.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 앞 카페로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영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옆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던 장모님의 모습. 저는 장모님께서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딸이 의심과 상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았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하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저를 보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오빠한테 화났을 때 썼던 이혼 서류들이야. 보내진 않았지만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어, 하은아. 오빠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빠는 차가워졌고 말수도 웃음도 줄었잖아. 난 그저 의무감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 저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사랑이 항상 시끄럽고 요란한 건 아니야. 난 그냥 일 때문에 지쳤던 거지.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했었어.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안부 묻길래 몇 마디 대답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 옛날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생각만으로도 오빠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그게 두려워서 오빠를 피하고 차갑게 굴었던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 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원망하지 않을게. 어쨌든 넌 다시 돌아왔고 내게 사실대로 말해줬으니까.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 오빠한테 자격 없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 내가 널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내 감정을 전부 이해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겨 그동안의 괴로움을 모두 쏟아내듯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어젯밤 널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은이는 네가 단 한 번만 꽉 붙잡아주면 정신을 차릴 게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들이 그 애 아빠와 나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도 한때는 의심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잃었지. 모든 걸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단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한 여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제 아내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빼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다시는 아내가 단 한순간도 저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후 장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와 하은이 모두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비밀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사흘 후 저와 하은이의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저 또한 아내를 세심하게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장모님의 통화 목소리가 계속 걸렸습니다. 무언가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리만치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은이가 장모님을 뵈러 강원도에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가득했지만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장모님,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슈퍼 할머니께 여쭤보니 김 여사 그저께 절에 갔어. 며칠 있다 온다고 하던데. 하은이가 저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기도하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 비상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겉에는 내 딸과 사위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자 아내는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은아, 그리고 민준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한 것이겠지. 수년 동안 나는 의심 하나 때문에 좋은 남자를 잃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 시절 내 아버지는 멀리 타지에서 일했고 나는 집에 남아 사람들이 그이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지. 나는 묻지도 않고 그 말을 믿어버렸다. 그를 괴롭히고 별거를 요구했어. 나중에야 알게 됐지. 그 여자는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고 편찮으신 조부모님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내가 모든 걸 깨달았을 때 내 아버지는 나에게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영영 떠나버렸다. 그 후로 나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하은이 네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네가 나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사위를 시험했던 것이다. 민준이가 배신했는지 보려던 게 아니라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심을 가진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편지를 읽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은이는 몸을 떨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간 절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정말 나를 아낀다면 예전의 나처럼 의심이 사랑을 죽이게 두지 말고 서로 아끼며 잘 살아가거라.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아픔을 이용해 딸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질 무렵 하은이는 문가에 기대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팠는지 전혀 몰랐어.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날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아.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어른들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그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정말 후회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이해했다면 모든 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그날 밤 저희는 친정에서 묵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는 소리가 운명 같았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후 저는 차를 끓이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제사상 아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에는 박정수, 즉 장인어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미숙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화난 거 알지만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당신 고생 덜하게 새 집을 지어주고 싶었을 뿐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그저 당신만은 날 믿어주길 바라오. 매일 밤 당신과 우리 딸 사진을 보며 힘을 내고 있소. 보내지 못한 편지 중에는 쓰다만 것도 있었습니다. 나 곧 돌아가오. 당신이 좋아하던 은팔찌도 샀소.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겠지. 딸아 이 생일에 맞춰 꼭 돌아가겠소. 글은 거기서 중간에 끊겨 있었고 더 이상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돌아오려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신 겁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나와 하은이 앞에 놓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아빠를 평생 오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아내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흐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오빠. 엄마가 했던 모든 일은 오빠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날 구하려던 거였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편지에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한 것이겠지. 해야만 했던 일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장모님께서 자주 가시던 절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김미숙 보살님, 며칠 전에 오셔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를 올리려 며칠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를 떠나셨어요. 가족에게 전해달라며 꾸러미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꾸러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족이 찾으러 올 거라 하셨는데 아마 거사님인 모양입니다. 스님은 제게 작은 천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고운 보라색 원피스와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먼저 발견했다면 하은이에게 엄마가 멀리 간 게 아니라고 말해주렴. 나는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과거로부터 떠나는 길을 택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을 때조차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나를 찾지 마라. 인연이 닿는다면 내가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멀리 울려 퍼지는 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하은이가 달려나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만났어? 저는 아내에게 그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꾸러미를 열어보고 그 안에 사진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주저앉아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버리신 거야. 오빠? 저는 아내를 꽉 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툇마루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며 식탁 위에 놓인 장모님의 편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심이 사랑을 죽이게 두지 마라. 저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과 뉘우침, 그리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신 게 아니야. 그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길 바라시는 거야. 하은아. 그날 아침부터 강원도 친정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도, 아침마다 나던 구수한 차 향기도, 엄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딸을 부르던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편지, 몇 통과 옛 물건들, 그리고 저와 하은이 모두를 숨막히게 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은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엄마가 머물렀던 절이 있는 산으로 굽이굽이 이어진 흙길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익숙한 그림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일같이 보이는 것은 바람과 떨어지는 나무씨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제가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아볼게. 엄마는 찾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혼자 어딘가에 계신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퀭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 그렇게 우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에 하은이를 태우고 굽이진 길을 달렸습니다. 절 주변의 모든 주민에게 물어보았죠. 모두가 김미숙 여사님께서 버스를 타고 바닷가 쪽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 하나만 든 채 누구에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하은이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바다를 싫어하셨어. 절대 바다 근처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거기로 가신 걸까? 제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마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셨던 걸 거야. 기억나? 어릴 때 아빠가 강릉항 근처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 아내는 잠시 굳어 있더니 희미한 희망의 빛을 띤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쓸쓸한 바닷가에는 하얀 파도가 밀려오고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하은이를 데리고 해변의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모든 민박집과 가게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작은 가게의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보라색 옷을 입고 저 끝방에 묵었는데 오늘 아침에 방을 빼고 백년 언덕 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년 언덕, 거긴 아빠 묘가 있는 곳인데. 아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으로 이어진 길은
자갈이 많아 바퀴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오빠, 멈춰.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눈앞에 갈대밭 언덕 위로 낡은 밀짚 모자 하나가 바람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것이 장모님의 모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달려가 모자를 집어들자 하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모자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안감에는 하얀 실로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정수의 미숙. 안에는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선물했던 그 모자를 엄마가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는 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묘비 아래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흰 국화 한 다발과 작은 돌에 눌러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너무 늦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어요. 저는 이 후회를 반평생 동안 안고 살았어요. 오늘 제 마음에 남은 모든 것을 당신이 잠든 이곳에 내려놓고 갑니다. 내일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을 이렇게 늦게 사랑하게 되지는 않기를. 편지를 다 읽은 하은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묘비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언덕 끝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고 모래 위에는 방금 찍힌 듯한 선명한 발자국이 바닷물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가볼게. 저는 발자국을 따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파도가 바지를 적셨고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고 거친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닷물 바로 앞까지 달려갔을 때 저는 간신히 보라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위태롭게 바위 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 뒤로는 은빛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장모님이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장모님은 바람 소리에 묻히는 목소리로 희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돌아가거라. 나는 그 전에 남편 곁에 마지막으로 있고 싶을 뿐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이미 장모님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장모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떠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알고 있네.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 마음이 너무 지쳤구나.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장모님의 손을 꽉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놓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장모님께는 하은이가 있고 저희가 있잖아요. 장모님의 몸이 떨리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주저앉아 제 옷자락을 붙잡은 채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구나.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 무트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앉아 눈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버리지 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제발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장모님은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딸,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는 그저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다 갚으셨어요, 장모님. 장모님 덕분에 저희는 사랑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아버님도 분명 웃고 계실 겁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수십 년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는 장모님을 부축해 근처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는 밤새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장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장모님은 미열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한밤중 장모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죽는 게 해방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희 둘을 보니 이제야 알겠다. 사람은 스스로를 용서했을 때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걸. 그러고는 저를 향해 잠긴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나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아다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 바람은 거셌지만 작은 방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풍파 끝에 찾아온 귀한 평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저는 아침 식사를 사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온화했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감나무와 텃밭이 있고 내 아버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남은 생은 거기서 보내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모님은 딸의 어깨에 기댄 채 중얼거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처럼 구조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한 명은 늙고 한 명은 젊은 두 여인이 기울어지는 햇살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법, 믿는 법, 그리고 내려놓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박정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아생전 가장 바랐던 것, 즉 가족의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 장모님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썰렁했던 작은 집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장모님은 차를 끓여 툇마루에 앉아 작은 국화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하은이는 밥을 짓고 저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세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제가 장인어른의 제사상을 정리해드리다가 기이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정사진을 닫고 있을 때 액자 뒷면에 얇은 천이 교묘하게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떼어내 보았습니다. 그 천 밑에는 더 낡고 희미한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 사진처럼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모님께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낯선 남자 곁에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에 하은이와 무척 닮은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은이에. 저는 일단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장모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장모님께서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와 하은이가 급히 장모님을 부축해 눕혀드렸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땀을 닦아드릴 때 주머니에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본 장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났느냐? 저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영정 액자 뒤에서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눈빛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은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사진 속 저분은 누구예요? 왜 아빠 제사상에 숨겨두셨어요? 장모님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듯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실을 알면
평생 엄마를 원망하게 될까봐 무서웠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보았고 아내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저 남자 누구예요? 장모님은 긴 숨을 내쉬고는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의자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수 씨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분은 그저 엄마와 너를 거두어주고 너를 자기 딸로 받아주신 분일 뿐이야.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풀벌레의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젊었고 서울에서 일을 했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대학 교수였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만큼 강하지 못했다. 내가 널 임신했을 때 그는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지. 바로 그때 박정수 씨를 만났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는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했고 너를 자기 딸로 받아주었지. 그날부터 그는 널 친딸처럼 아꼈다. 장모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지만 네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속았다고 느낄까봐 두려웠다. 하은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이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럼 사진 속 저 사람이 강지환 교수님이군요. 장모님은 말을 끊으며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외국에 살아있다. 하지만 2달 전에 편지를 보내왔어. 몸이 많이 아파서 더 늦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방 안은 기나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평생 저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아프지 않길 바랐다. 나는 그저 네가 널 키워준 박정수 씨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만 기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 말에 하은이는 오열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핏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그분 한 분뿐이라고요. 아내는 제 사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장모님도 그 옆에 따라 무릎 꿇고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저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터져나오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눈물과 고통을 함께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낡은 사진 속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은 하은이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 콧대, 심지어 미소까지도요. 저는 장모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텐마루에 나가 있을 때 문득 제사상 위에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작은 봉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투에는 내가 믿는 사위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쪽지와 비행기 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부탁 하나만 하마.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 하지만 네가 나 대신 하은이를 데리고 한때 나를 버렸던 강지환 교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하은이에게 용서 또한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길 바란다. 나의 실수가 그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다오. 미숙.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글씨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은이가 일어났을 때 저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떨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날 키워준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제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건 네가 자유로워지길 바라신다는 뜻이야. 어떤 것들은 마주해야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이거든.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빠도 같이 가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제사상 위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액자 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비밀이 숨겨져 있던 그 자리에 저는 이제 막 새로 쓴 작은 종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누군가 조용히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곧 다가올 여정, 하은이의 비밀스러운 친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새로운 시련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과거를 온전히 매듭지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와 하은이는 하은이의 친아버지인 강지환 씨가 여생을 보내고 있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내내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끔씩 불안을 억누르려는 듯 제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호기심, 연민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강 교수님의 비서이자 주치의인 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위독하세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미숙 씨와 하은 씨의 이름을 되뇌셨습니다. 아마 두 분을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별장은 바닷가에 위치한 소박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힌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린 박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은 씨와 민준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하은이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할 만큼 맑고 강렬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당신이 남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하은이구나.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그 한마디에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지환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없는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평생을 꿈속에서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었구나. 병실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피로 얽혀 있지만 너무나도 낯선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이가 흐느꼈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버리셨어요? 강지환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떠나도록 강요당했을 뿐이야. 그때 나는 이미 아내가 있는 몸으로 내 어머니를 만났다. 이혼하고 내 어머니와 결혼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 내 어머니가 널 임신했을 때 나는 강제로 유학을 떠나야 했고 곧이어 심장병을 얻어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지만 전처가 그 편지들을 모두 숨기고 보내지 않았더구나. 내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내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내 어머니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만 했다. 좋은 남자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뻤지. 하지만 늙고 병들어 죽음이 가까워지니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보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은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며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오해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을 뿐이에요. 지금 고향에 계세요. 아직도 당신이 선물한 낡은 모자를 간직하고 계세요. 강지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가 아직 날 기억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저는 근처에 서서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닿지 못한 편지 한 통 때문에 평생이 엇갈려 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쉬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깊고 평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군, 이 아이를 데려와줘서 고맙네. 자네는 미숙 씨가 말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군.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린 박사에게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목걸이 하나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그 아이 어머니에게 전해주게. 여기에는 내가 참아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네. 그리고 나 또한 나 자신을 용서했다고 전해주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하은이를 향해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아, 만약 돌아가게 되면 내 어머니에게 아빠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도. 알겠니? 하은이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와 엄마 목까지 제가 잘 살아갈게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서서히 감겼습니다. 늙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희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린 박사가 달려왔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1분 후 길게 삐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아버지의 몸 위로 쓰러져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반평생이나 늦어버린 만남은 결국 눈물 속에서의 이별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강지환 씨의 유고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장모님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유골함을 보자마자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환 씨,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하은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강지환 씨가 남긴 나무 상자를 장모님의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은목걸이와 누렇게 바랜 종이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을 원망했고 증오도 했소. 하지만 결국 깨달았소. 모든 것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눈물이 아닌 평온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소. 장모님은 편지를 다 읽고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이는 옆에 앉아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세대에 걸쳐 상처를 입은 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온함이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나지막이 떨리지만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편지에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한 것이겠지. 해야만 했던 일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장모님께서 자주 가시던 절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김미숙 보살님. 며칠 전에 오셔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를 올리려 며칠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를 떠나셨어요. 가족에게 전해달라며 꾸러미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꾸러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족이 찾으러 올 거라 하셨는데 아마 거사님인 모양입니다. 스님은 제게 작은 천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고운 보라색 원피스와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은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래, 노력해보마.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 밖에서는 비가 서서히 그치고 초승달이 마당을 비추며 세 사람의 영정사진 위로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가 정말로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강지환 씨의 49제가 끝난 후 장모님 댁은 비로소 진정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장모님은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상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반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이는 어머니의 낡은 방을 서재로 바꾸겠다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도와 침대 밑에 있던 낡은 나무개를 꺼낼 때 갑자기 궤뚜껑이 덜컥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 주머니가 달아빠진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잉크가 번진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환에게. 하은이는 그 자리에 굳어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밖에서 들어오시던 장모님의 눈빛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희들이 찾았구나. 하은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걸 태워버리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편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후회였기 때문이다.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나 자신에게 고해성사하듯 썼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맨 위에 있던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지환 씨, 오늘로 아이가 두 돌이 되었어요. 아빠라고 부를 줄 알게 되었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네요. 당신은 아시나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당신을 너무 닮아서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저 저 자신을 원망할 뿐이에요. 유부남을 사랑했고 이 아이가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라게 했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지만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잊은 적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편지를 접으며 먹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억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썼을 뿐 그에게 보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단다. 저와 하은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심연 같았습니다. 나와 강지환 씨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있었다.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한 여인이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네요. 장모님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서희였다. 나와 강지환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를 지었을 뿐이지. 그녀는 말했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지. 죽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저는 소름이 돋았고 하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여자는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온갖 소문을 퍼뜨렸다. 그때 나는 널 임신하고 있었고 아무도 날 써주지 않았지. 강지환 씨는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졌어. 모든 편지는 그 여자가 중간에서 가로챘고 그의 필체를 흉내내 내게 잔인한 편지들을 보냈다.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가짜 편지 중 하나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다. 장모님은 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필체와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미숙 씨,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시오. 당신 뱃속의 아이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소. 모든 것은 실수였을 뿐. 나를 잊어주시오. 나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하은이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악랄해. 엄마는 이 편지 때문에 속으셨던 거예요?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끊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며 반평생을 원망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거다. 강지환 씨가 죽고 나서야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지.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두 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만약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장모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5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냈지.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나는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지만 결국 당신이 나보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군요. 장모님은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지. 어떤 사람은 바로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저는 그 미소 속에서 고통과 평온이 뒤섞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두려운 건 하은이 내가 예전의 나처럼 쉽게 믿고 쉽게 사랑하고 또 쉽게 상처받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 하은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같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민준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가 저한테 믿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온화했지만 당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남자가 사랑하면서 제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다. 하은이가 나처럼 눈물 흘리며 살게 하지는 말아다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장모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을 태워버리자. 그래야 모든 것이 정말로 평안해질 수 있을 게다. 하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간직하고 싶어요.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겪었던 아픔처럼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요. 장모님은 딸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좋다. 네가 간직하려무나. 다만 이걸 읽으며 더 이상 울지만 않는다면
툇마루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모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 세대는 고통을 감내했고 다른 한 세대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이는 낡은 편지 뭉치를 나무 궤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사랑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미소 지으며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제사상 위 마지막 향이 다 타들어가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제가 남았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저는 미소 짓는 한 남자의 모습과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보라색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그들의 딸의 마음속에서 편히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지환 씨의 첫 제사를 지낸 어느 오후, 저와 하은이는 장모님의 낡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은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지만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지셨죠. 장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즐거운 추억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 아픈 과거는 그저 잠들게 놔두자꾸나. 저희는 그 말씀에 따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나무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제가 기념품이 진열된 유리 장식장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오빠, 이것 좀 봐요. 제가 다가가 보니 장식장 선반 위 작은 조각상 뒤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모님과 강지환 씨,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제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이자 하은이와 동갑인 준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사진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지? 엄마가 나 이전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거야?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장모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신 장모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이내 몸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찾았구나. 하은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모든 용기를 내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남이다. 네, 이복 오빠란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복 오빠요. 하은이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앙상한 손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 강지환 씨는 윤서희라는 여자와 결혼했었지. 그들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남이다. 윤서희는 내 존재를 알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강지환 씨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지. 남이가 10살 때까지는 간신히 연락이 닿았고 그때 몰래 간직했던 사진이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윤서희가 죽고 아이는 외가 친척 손에 한국으로 보내져 이름도 바꾸고 엄마 성을 따르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마사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처음 제 동료 준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착하고 과묵했으며 키가 크고 눈이 깊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딘가 익숙했죠. 저는 예전부터 준호가 하은이와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이라는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장모님은 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전에 말하지 않았니? 회사에 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35살이고
고향은 경기도이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다고. 맞느냐, 민준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장모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봤기 때문이다. 준호가 바로 남이다. 하은이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준호 씨가 제 친오빠라고요? 장모님은 목이 맨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오빠지. 강지환 씨가 죽었을 때 남이의 외가 친척이 서류를 들고 절로 찾아와 제사를 부탁했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 아이가 어릴 때 한국으로 돌아와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됐지. 나는 지난 몇 년간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차마 내 이복 오빠의 또 다른 어머니라고 밝힐 용기는 없었다. 저는 예전에 준호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이름 모를 후원자가 계속해서 학비를 보내주었는데 아직도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장모님이셨던 겁니다. 하은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랑 오빠는 서로가 남매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거네요. 장모님은 딸을 바라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려고 했지만 네가 충격받을까봐 두려웠다. 남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아마도 때가 된 것이겠지. 그날 오후 저희는 준호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장모님 댁으로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식탁 위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이 사진 속 아이이기 때문이다. 남아. 그는 얼어붙었고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게 30년이나 빚을 졌구나. 준호, 아니, 남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사랑했고 제 여동생을 낳은 그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저 또한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이가 다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내 오빠라고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평생을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장모님은 그를 끌어안고 함께 흐느끼셨습니다. 더 일찍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방 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한 가족이 너무나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게 서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과 힘들게 일했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대학 때 이름 모를 분에게서 학비 지원 편지를 받았어요. 이제야 그분이 어머니셨다는 걸 알겠네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모님은 흐느끼셨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른들에게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그저 이제부터라도 남들처럼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은이는 오빠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오빠가 생겼어. 이 말을 하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장모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친남매처럼 서로 아끼며 지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큰 선물일 게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애틋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실수로 얼룩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모님께서 낡은 사진을 새 액자에 넣어 벽에 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 장모님과 강지환 씨, 그리고 어린 나미가 함께 서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 비록 늦었지만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저는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장모님. 아픔을 숨기는 건 그 아픔을 더 길게 만들 뿐이니까요. 마당에서는 하은이와 준호가 함께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진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 오빠가 장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게 된 후 작은 집은 한결 활기차졌습니다. 주말마다 오빠는 따끈한 빵과 과일을 사들고 와 몇 시간이고 앉아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하은이도 훨씬 밝아져 진짜 여동생처럼 오빠 곁에서 제잘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아직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장모님의 법적 남편이었던 박정수 장인어른의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신문지에 곱게 쌓인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취인 강준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은 거의 20년 전에 개설되었고 매년 누군가 꾸준히 돈을 입금했습니다. 총액은 1억 원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자는 누구일까? 각 페이지 끝에 적힌 서명은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박정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장모님의 남편, 평생을 아내에게 오해받았던 그 박정수 씨가 아내의 핏줄이 아닌 아들 준호를 남몰래 후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툇마루로 나가 하은이와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보자마자 장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드셨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었다니. 장모님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익숙한 서명을 볼 때마다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을 위해라는 글씨를 보았을 때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준호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은이가 굳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모른다고만 생각하며 숨겼는데 그는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침묵했고 나와 결혼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를 아껴주었지. 그리고 나미가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걸 알게 되자 사람을 시켜 남몰래 돈을 보냈던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핏줄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묵묵히 지켜준 그 너그러운 남자의 모습에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 엄마는 평생 아빠를 원망했는데 아빠는 뒤에서 준호 오빠를 챙기고 계셨구나. 장모님은 딸을 끌어안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내 인생 최고의 사람에게 내가 가장 큰 상처를 주었구나. 준호 오빠는 그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잠긴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때 낯선 분을 통해 몇 번 학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셨군요. 장모님은 의자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아 비오듯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모든 걸 채워주기만 했지.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오빠, 우리 아빠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해.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마침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아셔야 해. 저는 두 남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희생만 하신 박정수 장인어른의 명예를 되찾아드려야 한다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따로 제사를 올렸으면 합니다. 단지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버님은 영원히 오해받으실 분이 아니라 감사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장모님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빚을 졌어. 사흘 후 집에서 작은 제사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하은이가 향을 피우자 준호 오빠가 그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축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강준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장모님께서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많이 참고 견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고 내 딸을 사랑했으며 당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까지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고결한 남자였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센 바람이 불어와 피어오르던 향 연기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집 안 가득 퍼져나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장모님은 저를 마당 한 구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낡은 다른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준아, 이것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다. 나는 평생 열어볼 용기가 없었지. 이제 네가 나 대신 열어보아다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과 젊은 시절의 박정수 장인어른이 두 사람 곁에 서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긴 머리를 한 채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윤서희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미숙 씨, 나는 하은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 내가 침묵을 택한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지환 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나 또한 그 행방을 찾았소. 어머니를 잃고 힘들게 살고 있더군. 내가 돈을 보낸 것은 누구의 잘못을 대신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도 제발 울지 마시오. 나는 그저 그때가 되면 당신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내가 평생 그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하은이가 무릎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아빠는 엄마가 죄책감 느끼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저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거예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모님은 두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은 미소와 뒤섞여 흘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사람이 남긴 복인가 보다. 그 사람이 남을 아꼈으니 하늘이 다시 그를 아껴주는 것이겠지. 툇마루 너머로 저녁 햇살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 장인어른의 영정 사진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준호 오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향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박정수 씨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남자를, 핏줄이 아닌 아이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운명까지도. 밤이 깊어지고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저는 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저는 묵묵하고 온화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보였다가 이내 밤의 따스한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이 두 여인을 평생 잘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타다 남은 향에 재를 하트 모양으로 구부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그에게 닿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장인어른의 추모 제사가 끝난 지 한 달여가 흐른 뒤 장모님 댁의 삶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여전히 하은이를 출근시켰고 저녁에는 준호 오빠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들렀으며 장모님은 툇마루 앞에 국화 몇 포기를 더 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막 퇴근했을 때 대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운 한 중년 남자가 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가 박정수 씨 댁이 맞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박정수, 제 형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정민 씨가 20년도 더 전에 해외로 이민을 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겨우 봉합된 이 시점에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를 따르고 계시다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민, 도련님 맞으세요? 그가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니다. 형수님, 20년 만이네요. 어쩌면 형수님께서 듣고 싶지 않으실 진실 하나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은이와 준호 오빠는 침묵한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변고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정민 씨는 품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형수님께서 고생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형수님, 이것 하나는 아셔야 합니다. 박정수 형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저는 운송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박정수 형님을 태운 차가 폭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사실은 형님의 차 브레이크가
고의로 파손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파장을 우려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이자 당시 차량 정비를 담당했던 기사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그 짓을 했다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정적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데요? 박정민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지환 씨의 전처 윤서희였습니다. 그 말은 모두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의자 위로 쓰러지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박정수 아저씨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민 씨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윤서희는 박정수 형님이 자기 아들, 즉 준호에게 남몰래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이자 당시 차량 정비를 담당했던 기사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그 짓을 했다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정적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데요? 박정민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지환 씨의 전처 윤서희였습니다. 그 말은 모두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의자 위로 쓰러지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박정수 아저씨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민 씨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윤서희는 박정수 형님이 자기 아들, 즉 준호에게 남몰래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엄마 탓하지 않아요. 아빠가 살아계셨어도 엄마가 평안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준호 오빠가 장모님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고 죗값도 치렀어요. 어머니, 마음까지 따라 죽지는 마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이 여인의 심장에 또 하나의 비수가 꽂힌 것입니다. 잠시 후 박정민 씨는 가방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정수 형님의 유언장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막 찾아왔습니다. 형수님과 두 아이에게 남긴 재산이 담겨 있습니다. 형님은 분명히 적으셨습니다. 만약 나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정민이 네가 모든 것을 미숙에게 전해주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다오. 나는 그저 그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과 손으로 쓴 개인적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언젠가 당신이 나를 원망할 날이 올 줄 알았소.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소. 나는 그저 나중에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길 바라오. 사람은 서로를 배신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있다면 무엇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지금처럼 우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소. 장모님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적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해방의 눈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카들에게 이것 하나만은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 형님은 증오가 아닌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러니 부디 형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살아가 주십시오. 하은이가 일어나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작은아버님. 평생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박정민 씨는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군. 형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나를 대신해 그들을 지켜줄 만한 남자가 있다면 그에게 맡겨라. 이제야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자네라는 걸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박정민 씨는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정수, 핏줄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이라는 이름의 자선기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드신 기금입니다. 매년 고아들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셨죠. 이제 이것을 자네와 하은이에게 맡기겠습니다. 형님을 대신해 그분이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 장모님은 툇마루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속삭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녁 바람이 감나무 사이를 스치며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옛사람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장모님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눈물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왜 침묵을 택했는지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말이 아니라 그저 충분한 너그러움만으로도 전해지는 거였군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고 준호 오빠는 조용히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박정수 장인어른의 모습이 온화하게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원한과 오해 그리고 후회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박정민 작은아버님이 떠난 후 우리 집은 조용하지만 더 따뜻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고 아침마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가족을 위해 차를 끓이셨습니다. 하은이는 더 많이 웃었고 준호 오빠는 아이의 직장을 고향 근처로 옮겨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밤, 제가 박정수 장인어른의 영정 액자 뒤에 숨겨진 유언장 한 페이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정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집안을 비추며 두꺼비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제사상 위나무 액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그 액자였습니다. 문득 액자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한 번 열었던 것처럼요. 불길한 예감에 저는 조심스럽게 유리를 떼어냈습니다. 뒤에는 시간에 따라 누렇게 바랜 종이가 넉 장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모서리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평안을 되찾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박정수 장인어른의 필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는 가족의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녀는 형님이 아직도 형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형수님과 화해하기 위해 찾아가려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사람을 시켜 브레이크를 고장낸 겁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얼굴을 감싸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흐느끼셨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였어. 박정민 씨는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떠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미숙에게 전해다오.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죽어서라도 그 여자를 지키고 싶다고. 장모님은 오열하며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사랑했던 두 남자를 모두 내가 해쳤어. 하은이가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그 사람이 고아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나는 그냥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은이는 편지를 들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민준 오빠 이름을 쓰셨어.
아빠는 오래전부터 오빠를 믿으셨나 봐. 준호 오빠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인연인가 봅니다. 장모님은 유원장 위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뤄드려야 한다. 그 사람의 뜻이 잊히게 둘 수는 없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정수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자선사업, 인심의 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에 연락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하은이는 회계를, 준호 오빠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장모님은 직접 땅을 기부하시며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조용히 살았으니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하지만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친척 중 일부가 찾아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장모님과 비슷한 나이에 한 먼 친척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땅은 조상님들 땅이야. 팔아서 나눠 갖는 게 순리지. 누가 생판남 좋은 일 하는데 쓰라고 했나. 하은이가 발끈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건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라고요. 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언은 무슨, 공식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 없잖아. 이제 와서 웬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장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부록 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은 그저 장인어른의 필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면 그분의 소원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걸. 제가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우시다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만약 진짜로 판명되면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법무부의 감정 결과 필체는 박정수 장인어른의 원본 유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친척은 침묵했고 긴 한숨만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인심의 집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온 가족이 힘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는 직접 설계도를 그렸고 준호 오빠는 동료들에게 건축 자재 지원을 요청했으며 하은이는 서류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인부들을 위해 밥을 지어 나르셨습니다. 3개월 후 작은 3칸짜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저희가 그분이 꿈꿨을 문구를 새겼습니다. 인심의 집, 사랑이 시작되는 곳. 개관식 날 이웃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옆마을의 고아들이 집으로 초대되어 제잘거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얼굴들을 보며 장모님은 목이 메어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여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오후 해가 질 무렵 한 노신사가 자전거를 타고 와 자신을 박정수 장인어른의 옛 스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정수군이 내게 말한 적이 있소. 만약 자신을 대신해 미숙 씨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보았구려. 그 말을 듣고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하은이를 만나 이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된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가득 찬 하나의 예정된 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툇마루에 앉아 불이 켜진 인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안에서는 장모님께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박정수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높고 달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그분이 부드럽고 평온하게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하은이가 저를 부르며 장모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던 나무 상자에서 찾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정수 장인어른께서 낯선 남자아이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다. 만약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다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이 아이 알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고 툇마루 구석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느냐?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박정수 아버님의 옛 제자셨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나 봅니다.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장모님은 속삭이셨습니다. 그랬구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구나. 그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밖에서는 새로운 햇살이 감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빗줄기는 마치 비단처럼 인심의 집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실수와 모든 용서를 연결하여 상처를 은혜로 바꾸어 놓은 그 기묘한 끈. 인심의 집이 문을 연 지 1년 후 장모님의 작은 정원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툇마루 앞 감나무는 이제 훌쩍 자라 푸른 잎이 무성했고 그 아래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3대가 매일 오후 함께 앉는 그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장모님의 흰머리와 하은이와 준호 오빠의 어깨를 지나 제 얼굴 위에서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년간 모두가 꿈꿔왔던 평온함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심의 집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나지막이 느리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가 살아있을 때 늘 말했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 살 수는 없지만 오늘을 더 착하게 살아감으로써 과거를 바로잡을 수는 있다고.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다. 용서야말로 인과응보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었구나. 하은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눈망울이 촉촉했습니다. 엄마는 해내셨어요. 아빠도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수십 년을 떠돌았던 준호 오빠는 어머니의 무릎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덕분에 제 뿌리를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않아요. 장모님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게는 준호네가 있고 하은이가 있고 그리고 민준이까지 있구나. 아마도 하늘이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나 보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풍파를 겪으셨음에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인심의 집에 이제 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교실을 더 열 계획입니다. 이것이 박정수 아버님의 소원이니 저희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 사람이 선한 씨앗을 뿌리고 싶어 했다면 너희들이 바로 그 씨앗이 꽃을 피우도록 지켜주는 사람들이구나.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옛사람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그 사람과 다투고 나면 나는 늘 이 감나무 아래에 와서 앉아있곤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길 바라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언제나 나를 찾아왔지. 그는 그저 내 등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 한 잔을 건네주고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사랑이란 게 별게 아니더구나. 그저 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이해하려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어. 하은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연약하다고만 생각하며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믿어. 진심만 있다면 평생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그걸 배웠으니까. 그분들은 실수했고 아파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 바로 그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야. 준호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박정수 아버지와 강지환 아버지 두 분은 서로 다른 분이셨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증오 대신 사랑을 택하셨다는 것. 그 덕분에 제가 두 분 모두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온화했지만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죽은 사람은 결코 떠나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다. 잘못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 셋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집안 가득 퍼져나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안에서는 고아들이 낭낭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 읽는 소리가 평화로운 공간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두웠던 모든 과거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장모님은 노을이 흙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대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장모님은 느리게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다. 훗날 내가 떠나면 이 땅은 모두 인심의 집에 속하게 될 것이다. 나는 돈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저 사람들이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남기고 싶을 뿐이다. 하은이가 굳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사셔야죠. 장모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일찍 가겠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오직 선한 것만이 남는 법이지. 나는 이제 마음이 편안하구나. 준호 오빠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와 하은이가 그 약속을 지킬게요. 그리고 민준이 형은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정수 아버님의 길을 이어갈 사람이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제 가족을 지키듯 지켜내겠습니다. 장모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본 미소 중 가장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리고 감나무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 장모님을 만났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 과거의 시험에서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갈등과 오해, 상처는 바람 속으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은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준호 오빠는 옆에서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감나무 위로 떨어지며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고 충만한 빛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그리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마당 저편, 인심의 집, 아이들이 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감나무 위로 비치며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제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들려? 감나무 잎을 스치는 저 바람 소리가 꼭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은이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불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아주 가벼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준 이 세상에 고맙다. 저녁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사상 위, 향,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올라 마치 남은 사람들을 감싸 안는 팔처럼 얇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온전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빚도 원망도 없이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음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 시청자 여러분,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